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금명간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청와대가 아닌 용산 집무실 얘기입니다. 내일 인수위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기획특보단장을 맡았던 이혜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현안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지난 일주일간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제 상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방금 언급하신 이제 청와대를 떠나는 문제,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약속을 지키겠다 이제 굳은 의지에 더하기 국민과 더 소통했다 의지로 이제 돌파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예. 이걸 보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변명거리 찾는 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네. 돌파해 나갈 것 같은 그런 안심, 든든함을 느낍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재임 기간 중에 두 가지는 꼭 하겠다 했는데 하나가 이제 혼밥 안 하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뒤로 숨지 않기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모든 이슈들을 다 직접 챙기고 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어쨌든 지금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이제 옮긴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앞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용산의 국방부 청사도 구종궁궐과 같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구중궁궐과 같지 않은데 지금 이제 용산으로 간다 정도만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그런 넓은 용산에 어디에 위치할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청와대 더 있는 곳으로 찾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말씀 좀 죄송한데요. 지금 그 통화 상태가 아주 좋지가 않네요. 지금 혹시 이동 중이세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다시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끊고 전화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전 의원과 함께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잠시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지난 일주일간의 행보가 국민과 소통하는데 어떤 접점을 마련해 주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의원님 다시 연결되셨죠? 네네. 네. 예,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예. 네. 자, 아마 광화문보다는 용산이 더 나을 걸로 일반적인 생각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은 보안이나 통신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그번 여건이 경우나 긴급사태에 대비하기에 이제 차질이 좀 적은 쪽이 합리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광화문보다는 용산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광화문의 경우는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관저가 청와대에 있다면 이 대통령이 오고 가는 그 동선 때문에 출퇴근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칠 수 있다. 이런 고려로 용산 근처에 집무실 인근에 관저를 신축하는 안도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자, 인수위 구성이 이제 끝났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친이계의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이른바 MB맨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2기 MB 정부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과한 평가인 것 같고요. 예. 인수위가 사실 통상 한 200명에서 400명 정도로 구성되잖아요. 지금 이제 한 10명 발표한 건데 그분들이 모두 MB계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박근혜 정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복지위 쪽에 간사를 맡게 된 안상훈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강석훈, 김현숙 전 수석이라는 등등 MB계와 박근혜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콜라보를 이루면서 균형되게 배치됐다고 볼 수 있는데 협계에 계셨던 분이나 관료들은 사실 그런 일이 없지만 꼬리표가 없지만 정치권 인사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결국 국정 운영에 그동안 참여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MB 정부에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던 사람,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노하우를 쌓았던 사람들이 정치권 인사의 경우는 그들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예, 예. 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번 주 사면 얘기가 뜨거웠는데 말이죠. 네. 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게 바로 이 문제가 원인의 하나였던 것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글쎄요, 당 내에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면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배신자 소리까지 들었는데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곱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중한죄를 진 걸로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년 징역에 180억 벌금이었는데 네. MB 대통령은 17년 징역에 130억 벌금이잖아요. 사법부의 판결로 봐도 사실은 이제 더 무거운 죄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건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을 얘기하면서 사면하시고 이제 와가지고 MB 대통령을 사면을 안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오해하기가 십상이냐면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MB 정부 시절에 고강도로 수사를 했고 그래서 자살로 내몰았다는 인식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MB 사면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 시절에 구속하셨으니 문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이걸 풀고 가시면 문 대통령이 역사의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이랬는데 불과 2달 반 전에 이런 숱한 난제들이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한데 왜 박근혜는 되고 왜 MB는 안 되냐. 그럼 그 차이라는 거는 이 정치보복 말고는 국민들이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풀고 가시는 게 문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겠나 싶죠. 네. 문 대통령에게 포용과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제 그러니까 이 오찬 회동이 불발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정부 산하 기관장이라든지 공공단체의 기관장 인사를 밀어달라 또는 협의해달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에서는 점령군 행세를 한 것 아니냐라고 불쾌해하고 있는데요. 원래 공공기관장 임명이 돼서 밀어달라라고 또는 협의해달라라고 얘기하는 요구는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7, 80년이 흘렀는데 우리 전통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손맞춰 일할 새 사람들을 새 정부가 임명하게 하는 거지 임기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떠나는 대통령이 3년짜리 4년짜리 공직자를 임명하고 가는 거는 이건 인사 알박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공백이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들은 새 대통령과 이제 현재의 대통령이 협의해서 네. 새 대통령과 일할 사람을 정해오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 정부는 임기가 사실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민주당 인사들 전문성도 없고 낙하산인 인사들 공개를 지금 마구 내려보내는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선거가 3월 9일 날 있었지만 10일 날 사실 당선자가 확정이 됐는데 바로 그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을 가서공사 상임감사로 내려보냈죠. 이렇게 네. 남부발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이 심지어 3월 14일에는 무더기 알박기를 단행하려다 지금 낙초된 상황도 있고 네. 이제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되실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 뭐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될 바에야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기관장이나 정부 관련 기관의 장을 한꺼번에 임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논의들은 네, 없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태까지는 선의에 의해서 다 지켜져 왔던 어떻게 보면 불문율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다 지켜져 왔기 때문에 이걸 불문율을 성문법으로 만들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네. 특이하게도 지금 문정부가 이 불문율을 깨고 나오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죠. 이제서 드디어 이제 이런 거는 성문법으로 만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특검, 지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선 기간에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뭐 이미 형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검은 어쨌든 뭐 시기가 문제지 어쨌든 뭐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난 9월 달부터 저희 국민의힘이 특검을 요구했을 때 사실 민주당이 의회에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이 특검법이 상정이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상정도 못 되도록 180석 거대 정당이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임기를 한 달 반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가겠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상설 특검으로 가게 되면 특검을 추천하는 위원회가 7명인데 그 7명 중에 4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여권 인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검을 임명할지가 빤한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명명백백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네. 박근혜 대통령을 잡는 그 특검을 민주당 인사들이 정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니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금 가장 의혹의 핵심인데 그분을 감싸줄 수밖에 없는 민주당이 특검을 정한다?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예. 좀 전에 이제 설명하시면서 민주당은 이제 상설 특검에 의한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은 새로 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최순실 특검도 보셨지만 상설 특검으로 하지 않고 최순실 특검법으로 이제 약칭으로 불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특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진실을 규명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 부분에 이슈가 있고요. 또 그리고 특검 범위도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특검 범위라는 것도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어거지를 피는데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2011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사에서 피의자, 범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왔던 어떤 사람이 다른 그때 당시 사건과 전혀 별개의 문제로 잘못된 일을 해서 그게 나중에 2015년에 대장동으로 돈이 흘러들어갔다 이 얘기잖아요. 네. 2011년에 그걸 수사하면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어떻게 전혀 그 문제가 되는 혐의하고 상관없는 걸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했다면 야당이 또 낫겠죠. 검찰이 신상털이식 수사한다고. 네. 그리고 4년 후에 이게 대장동이 이렇게 벌어질 줄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너는 하나님처럼 알고 그걸 수사를 했었어야지. 지금 이런 억지를 피우는데 이건 억지가 너무 심하죠. 네. 예. 물타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선거 과정의 뭐 주장이었기 때문에 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뭐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고 그랬었고 당시 후보 그 다음에 정치적인 수사죠. 그렇죠. 예. 국민도 다 판단하실 겁니다. 예. 어쨌든 뭐 몸통이 누가 될지는 이 특검을 통해서 이제 밝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어요. 충북지사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결심을 하신 건가요? 사실 충북은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종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국가에서. 네. 사실 세종을 집중 지원할 때는 수도권에서 인구가 빠져나가서 세종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세종을 육성한 지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충북에서 세종으로 인구도 빠져나가고 자본도 빠져나가고 모든 게 블랙홀처럼 세종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충북이 거기에 걸맞게 발전하는 건데
충북의 발전 전략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네. 이런 발전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노 전 실장에 대해서 비판도 하셨는데 어쨌든 민주당 후보보다는 자신이 충북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시겠네요. 충북은 아무래도 지금 보면 기존의 발전 틀을 그대로 갖고 가서는 과거를 답습할 뿐이라 네. 새로운 시각으로 완전히 발상을 전환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 충북 안에 갇혀있던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 바람을 일으키는 게 훨씬 주요한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당내 경선 과정을 거치셔야 되죠. 네네. 예,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